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 왔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올해의 뷰포인트 마지막 녹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올해 제가 공부를 좀 했던 것들을 정리를 이 뷰포인트를 통해서 좀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가장 고민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사회에서 글을 쓰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주제, 저희가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침 그 옥천에서도 이 기후와 관련된 이슈는 언제나 살아있는 뉴스인데,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소재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가지고 온 소재는 또 아직 살아있는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돼서 가지고 왔어요. 네. 연료전지 발전소 하면 우리 또 혜수 PD가 또 옥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돼서 본인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좀 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가장 큰 파이가 화력 발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화력 발전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생 에너지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해왔고, 단어를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적합한 단어를 찾아주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첫 번째 단계여서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도 옥천신문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처음 취재했을 때 그 각종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맞는 말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당혹스러웠던 그런 몇몇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량이 우리가 진짜 대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다말 근처에 엄청난 규모로 짓는 그런 발전소 개념이 아니라 중규모, 소규모로 발전 시설이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도심지에도 한가운데도 이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 생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적 갈등 중에 하나가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생산 기지와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소비지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사회적 불평등, 전력 발전소 주변 마을에서의 건강권이라든지 생활권에 대한 문제는 농어촌 마을들에서 다 지고 있는데, 사실 그 전기가 필요해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지역은 도시권인, 이러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 사건의 대표적인으로 눈에 드러나는 사건은 밀양 송접탑 사건이거든요. 이게 바닷가에서부터 그 많은 전력을 끌어다가 송접탑을 세워서 잡아태 안겨서 도시지로 보내야 되는데, 송접탑 주변 마을도 이 건강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밀양 송접탑 사건이라 불리는 국가의 폭력과 이걸 맞서는 지역 주민의 갈등이, 지금 싸움이 10년째 이르는 그런 지경. 그래서 근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키도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초창기에 얘기를 했고 사실 이렇게 발전소가 지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어머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도 페이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에서는 이게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 뉴스냐? 여전히 메아리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생산자의 허가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그런데 옥천이 아니라 최근 이슈는 그 보은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사업자가 이제 삽을 뜨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옥천에서도 이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뉴스가 됐어요. 아직 옥천에서 허가를 받은 전기 사업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된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는데 보은에서는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슈가 됐는데 아니 그럼 보은에서 공사를 하는데 왜 우리 옥천의 이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은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그 장소가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보은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아마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들이 쓸 전기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쓸 전기들을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애매하게 보은과 옥천의 경계 지역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경 지역을 우리가 5km로 두고 있는데 그 5km 이내에 옥천군 소재 안내면 동대리, 도일리, 오덕리, 정방리, 방화목리, 청성면, 도장리, 능월리, 청산면, 만월리 등 8곳의 법정리가 포함이 되면서 이 보은군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옥천의 이슈로 다시금 2024년도에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이상한 점은 이 보은 사업자가 발전 사업을 취득한 건 또 2020년도예요. 이 2020년도라는 것은 우리 옥천에서 최초로 발전 사업자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보겠다고 1,000억 원대의 뭐 예산을 뭐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며 막 옥천군이랑 MOU 맺고 충청북도로 MOU 맺었던 게 2019년도 요 시기거든요. 사실 보은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19년도 20년도에 보은군에 소재하는 공장을 발전소를 짓겠다는 게 같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삽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고 그래서 옥천 주민들은 2020년도에 보은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모르고 계셨고요.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반경 5km 내 그 영향권 안에 드는 마을에는 뭔가 재원을 들여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 이 보상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옥천 주민들이 알게 되신 이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여전히 옥천에서는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살아있는 이슈다인데 제가 요거를 다시금 가져와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은 기후 위기를 뭔가 돌파할 한 축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굉장히 납작하게 진행되는 상황. 근데 아직까지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너지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선거 때도 그렇고 석탄 발전소를 그래서 화력 발전소를 몇 년도에 폐쇄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로밖에는 치안이 안 되고 있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있는 뉴스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가지고 조금 더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작은 규모의 전력을 생산을 해요. 정말 작은 연료를 생산해내는데 전력을 생산해내는데 옥천이나 보은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자들이 들이민 사업소를 보면은 20메가와트, 15메가와트, 19.8메가와트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숫자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런 그 발전소 시설 자체가 작게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15메가와트를 생산하는 것은 5만 세대가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천군 인구가 5만이거든요. 5만보다 무너졌죠. 근데 이 전력은 5만 세대가 쓸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옥천군 이런 작은 발전소 하나가 옥천에 들어서면은 일단 옥천 인구가 써야 되는 전력량을 넘어서서 생산을 해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라는 게 정말 안전한 그 뭔가 발전 방식이고 이게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전력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뭔가 이게 막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은 정부와 지방 정부와 이런 그 공적인 시스템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전과 공공기업과 이런 것들이 근데 통째로 지금 뭔가 민간 기업에 맡겨져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민간 기업이 어느 속도로 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지도 오픈이 안 되고 이제서 이제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명목에 어떠한 양의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지원해 줄까라는 요 논의만 지역 주민들과 하게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생산과 소비,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라는 필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 사회적 약자계층, 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층들에게 어떻게 이 필수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공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후재난에서 얘기할 때 에너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가져와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납작한 논의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면 우리 한국적 상황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돼서 사업 그 허가를 받으려는 그 사업자 분들과 제가 어쨌거나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업자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생산은 필수제를 생산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째로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지방 정부가 끼어들 수 있는 거는 그냥 허가권밖에 없는. 그러면 허가 내주고 나면 그 발전소는 오로지 민간 기업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민간이고 민간인데 정부가 통제할 방법이 지방 정부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일단은 문제다 싶고 그리고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고 뛰어든 민간 사업자를 보면은 이 사업자가 전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뭔가 수소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배터리 전지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에너지 분야도 아닌 전문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 사람은 금융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였던 거예요. 너 이만큼 투자 받을 수 있어?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심사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 허가를 내줄 때 심사 기준이 돈을 모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맞나 싶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전기 사업자를 내줄 때 게다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그러면은 기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기술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라고 해서 열심히 또 찾아봤더니 관련된 기술이 거의 다 국내에 있는 원천 기술이 아니라 미국 기술들, 독일 기술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 자체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주권에서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위기가? 그래서 민간 기업에게 그 필수제를 생산하는 것을 떠맡기다시피 한 이 허가 처리 과정과 전력 생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에너지 주권을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천 기술 또한 우리 것이 아니야.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력 수급과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가지를 막 뻗어나가면서 에너지 주권 문제가 기후 정의를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문제구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필수제인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공공 생산을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근데 되게 이 수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너무 낮게 나와서, 혜수 PD님은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국민이 소비하시는 전체가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공에서 생산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세요? 추정이요? 네. 그래도 전력은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공공에서 50%는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혜수 PD는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을 좀 감안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할 때 보니까 다 포스코 뭐 이런 네, 뭐 그런 이제 네, 제가 실수로 말했네요. 네. 그 말씀하셔도 말해도 돼요. 되나요? 네. 어쨌든 포스코, 두산 이런 기업들이 다 주도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본 유치해서 가져가는 것 같아서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인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발전소가 생산하고, 그 이외에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뭐 생산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공공의 영역에 생산하고 있는 전력의 양이 60%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제가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자료를 교차적으로 막 이 자료 보고 저 자료 보고 계속했는데 계산기 두드려도 60에서 62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후에 그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가서 취재를 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전쟁 직후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석유값, 유류세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파리에서는 한 달 사이에 막 전기세가 30% 인상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서 한국은 지금 전기값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공기업에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뭔가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프랑스 시민들의 얘기였지만, 프랑스는 한 7, 80%가 민간 영역에 넘어가서 전기값이 제어가 이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간의 영역에서 전기세를 뭐 한 근 6개월 사이에 뭐 30, 50이 올려도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에너지 부분이 민영화가 됐을 땐 정말로 사회적 불평등이 극에 달하겠구나라고 약간 공포스러웠는데, 근데 돌아와 보니까 우리 벌써 60위거든요. 프랑스 그때 시민들이 말한 80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 속에, 기후 재난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예요.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그 전력이 3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어떻거나 LNG로 바꾸거나 LNG 발전으로 바꾸거나 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신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랬을 때 LNG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신에너지 발전은 아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허가를 거의 민간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공기업에서 뛰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50년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60 더하기 30, 90%가 이것은 그 IMF 때 우리 공기업들을 민영화 시킨다고 외국 회사에 파는 것,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민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후재난에 있을 때 제가 그 수많은 소재들이 있지만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 팩트들을 알고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막아낼 수 있다라는 약간 그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LNG가 아마 LNG 발전소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어쨌거나 한 40% 되거든요. 30 정도 되는데 30에서 40 사이예요, 여러분. 근데 화력 발전소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사이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쨌거나 가스를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이제 잠정적인 합의 이거는 뭐 진짜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LNG 발전은 가스공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해수 PD가 얘기했던 포스코, 뭐 SK, GS, 대림 이런 초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전력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민영화로 너무나 뚜벅뚜벅이 아니라 초스피드로 가고 있는 느낌이 지금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요금이 만약 전기 요금이 인상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작년 재작년에 우리 가스비 올라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견뎌야 되는 건데 이 전기 생산과 뭐 연료 생산, 뭐 에너지 생산에서 드는 그 이득은 민간이 다 가져가는 민간 기업들이. 이런 지금 불평등을 심화하는 소유의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줄여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고 LNG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만 얘기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소유를 에너지 생산의 책임을 소유를 민주주의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영화가 진행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는 아마 우리 옥천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LNG 이미 뭐 민간 기업이 많이 가져가 있고 재생에너지도 민영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더 심해요. 아까 LNG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한국가스공사가 있어가지고 버텨라도 주는데 뭐 한국 태양력 뭐 발전공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없으시죠. 재생에너지는 민영화가 민간에서 발전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80, 90에 이르고 있고요. 우리 옥천에서도 곳곳에서 태양광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민간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민주적 통제가 안 되니까 산림을 다 깎아가지고 산사태가 벌어질 정도의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전기 에너지 생산의 소유 구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100세 시대까지 살아내야 될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은 기후 재난을 이야기할 때 에너지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고 그냥 전기 생산, 에너지 생산,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가 아니라 공공 에너지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 에너지는 공공의 것이야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혀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공공자를 붙여야 될 이유는 너무 명약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이제 필수제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 같은 존재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소유와 가정에서 모두 공공성을 띄워야지 된다. 이런 것을 같이 이 청취자분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석탄을 줄여야 되는 거는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는 너무나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폐쇄를 아마 뭐 2050년까지 전체를 못 한다고 할지어도 줄여나가야 되는 거는 맞을 겁니다. 맞는 사실인 건데 그랬을 때 전기값 인상 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폐쇄해버려가지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직업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게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고 기후 재난을 이야기하시는 기후 시민들은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걸 같이 하고 공유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문을 닫아서 LNG 발전소를 들어섰을 때 화력발전소에서 100명에 일한다고 하면은 LNG 발전소는 50에서 60명만 일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40에서 50명이 노동자가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보통 지금 발전소도 전체 인원을 뭐 국가가 책임지고 다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이 고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화력발전소 하나가 문을 닫으면은 협력사들 뭐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곳부터 타격을 받게 되는. 근데
한 지역에서 노동자가 수천 명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거든요. 군산에서 GM 공장이 문 닫았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이 초토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후 정의란 말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기후 정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에너지 생산을 공공의 영역에서 맡아서 소유를 공공에서 하고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게 기후 정의다. 에너지의 발전 방식을 바꿀 때 충격을 노동자들이 올고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국가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후 정의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번 편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너무 공감하고 지역 주민이 어쨌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했을 때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에너지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게 그냥 친환경이에요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준에서 LNG를 사용하면 당연히 일정 부분의 오염은 있겠지만 기존 에너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퍼센트가 줄어드는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우리를 속인다 약간 이런 느낌 안 받을 텐데 정부의 설명은 너무 불친절하고 지역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 약간 엘리트주의가 전 묻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이 지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니 이런 정책을 세우실 때 위에서 그냥 머리로 계산하셔서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야지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꼭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게 민간 사업자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어쨌거나 공공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국민이 궁금해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값으로 깔려 있지만 민간 사업자는 자기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와서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턱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거기서 나오고 저게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민간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와 지방 정부는 쏙 빠져 있고 민민 갈등만 남아 있는 경우도 다수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 이야기하신 그 민간 사업자들이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이 5천만 보더라도 본인이 가진 자본이 1,000만 원에 덧붙여서 1억 원밖에 없는 상황인데 MOU를 맺은 덕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400억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저는 지대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제가 선곡을 했는데 그 소수빈 가수님의 곡 제목이 뭐죠? 혜수 PD님? 넌 쉽게 말했지만.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젯밤 네가 나에게 말하던 그런 이유가 전부였다면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숨기려 해도 느낄 수 있잖아. 이미 사라진 너의 웃음을 말을 할수록 변명처럼 느껴지는 걸.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
눈빛도 우리 이제 그저 이대로 너를 지워야 하나 사랑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 아이 좀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도 차가운 너의 눈빛도 차가웠던 너의 눈빛도